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현역 군인, 그것도 중령 진급을 앞둔 군 장교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피의자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 근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완전 범죄를 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 시신을 유기 과정에서도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면서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개표 작업이 시작됐어요.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리다 팜비치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가 퇴임 이후에 본인이 주거지로 쭉 살 거라고 정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 모여서 개표 방송 지켜보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로 모이는데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같이 밤을 샐 거라고 하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관저로 들어갔었는데 개표 방송 때에는 역시나 지지자들 모여서 해리스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에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워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학생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날 수업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고 지금 뭐 미국은 원래 주마다 또 투표 시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투표장 여는지 그 진행 시간도 다르단 말이에요. 뭐 12시간 하는 곳도 있고 15시간 하는 곳도 있고 또 지역별로 시차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등은 투표가 끝났고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이 알래스카인데 여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투표가 끝납니다. 그 후에 곧바로 개표 시작됩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뭐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CNN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결과에서 46%가 해리스, 트럼프는 조금 떨어져서 42%예요. 먼저 투표 마감한 주들을 좀 보면 인디애나 개표율 9%인 시점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기고 있고 트럼프가 56%, 해리스가 41% 나왔었습니다. 켄터키에서도 개표율 4% 시점 때 트럼프가 65%나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개표가 10%도 안 된 시점이어가지고 개표 초기에는 또 모르는 거고 또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본 투표에 더 투표율이 참여율이 높다고 현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본 투표는 사전 투표보다 먼저 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들 지금 뭐 트럼프가 앞선다고 하는 지역들이 모두 이미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에 나오는 게 그렇게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인디애나, 켄터키주 가져가고 해리스는 버몬트주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 선거인단 제도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네. 선거인단이 어디가 인원수가 많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주 중에 인디애나주는 선거인단이 11명이고 버몬트주는 인구가 적어서 선거인단 3명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11명짜리 가져가고 해리스가 3명짜리 가져가면은 이거는 또 다른 거죠. 한 주씩 가져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예측 모델을 보면 마지막 예상 승률 50대 50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며칠 사이에 정말 막판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온 게 조금 심상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간 이런 진짜 안개 속인 예측들을 반영하듯이 이미 개표한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딕스빌 노치라는 곳인데 3대3 정확히 동률이 나왔어요. 여기가 주민이 굉장히 적은 곳이라서 새벽에 투표하고 다 끝나고 개표까지 한 건데 6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6명 이 적은 숫자 안에서도 딱 반으로 자르듯이 3대3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선거 결과는 어느 한쪽의 압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전망인데요. 뉴욕타임스도 여론조사가 사실상 비등비등하게 동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는 또 다르다는 건데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출구조사 같은 거는 어디까지나 사전조사니까 뭐 오차 범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또 승자독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유권자들 마음이 비슷해도 여기 표 몰아서 가져가 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경합주들 뭐 7개 주가 경합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예측이 틀렸다. 뭐 한 후보를 과소평가했었는데 사실은 이 표를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한다면 이거를 선거인단을 또 싹쓸이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결과를 해보면 그 크게는 승자가 선거인단 100명을 더 가져가는 결과 그렇게 차이를 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하고 나섰어요. 네, 뭐 유세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여지를 좀 깔아뒀잖아요. 이번에는 투표 다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가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가 많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뭐 법 집행기관이 확인하러 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부정인지 어떤 근거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성격상 좀 정말 명확하다면 다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어쨌든 밝히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경찰 측에서는 특별히 인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그 트럼프의 얘기를 부인한 거죠. CNN에 따르면 경찰은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법 집행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어떠한 이슈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필라델피아를 얘기했는가? 여기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배했을 때 어떤 불복을 위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제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회견 시간, 질문 분야, 개수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이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2번 했던 거 보면 원래는 윤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하죠. 뭐 20분가량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방을 이동해서 분야를 쪼개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주제별로 질문에 답하고 다음 사안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끝없이 받아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질문이 더 안 나올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에다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안 소상히라는 게 내일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이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나올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그러니까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하는 당내 여론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임라인 정리해보면 4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먼저 만나고 그날 밤에 기자회견 하겠다 시간 공지가 밤늦게 뜬 거예요.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개인 생각이나 건의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 중진들, 원로들, 뭐 지자체장들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나 쇄신 또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들고 간 거죠. 지금 뭐 민심이 이렇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원로들은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또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동훈 패싱론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줄곧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쇄신해달라 대통령실은 뭐 이렇게 뭐 빨리 국민들 앞에 나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내내 용산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 만난 날 그것도 밤늦게 이렇게 발표가 났으니까 이건 또 대표 패싱이다 이렇게 뭐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물론 대통령이 뭐 원로들이나 지자체장 얘기 듣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간 한동훈 대표는 사전에 대국민 담화 일정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두고 당 중진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고요. 네,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당내 5, 6선과 3, 4선 중진 의원들 차례로 만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아무래도 예상할 수 있는 건 그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견 교환들 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둘러싼 얘기들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국민 담화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그 신경전도 있었고 친윤계와 친한계 온도차도 보여지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이런 질문이 좀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당정 소통의 중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그 질문을 한동훈 대표가 들으니까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라는 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당긴 거는 그동안 줄곧 요구해왔던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이게 정치다라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그런 정치력을 추켜세우고 있고요. 또 내일 있을 회담 내용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각,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중단 이런 전향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친윤계에서는 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 영역인 거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민주당은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거 됐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쇄신 강조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대국민 담화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사실 디테일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특별감찰관을 주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대표 특검에는 또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이게 실제적으로 예방의 목적을 두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 감시하겠다라는 측면인 거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민심을 회복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차별화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목소리를 키워놓고 정작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대국민 담화 앞두고 이 대통령실 향해서 요구안을 내놨는데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할 것, 전쟁 책동을 중단해달라 이런 3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알려졌죠. 네, 8일로 원래 검찰은 오늘 출석할 걸 요구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명태균 씨가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8일로 이제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날이 그러면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7일이니까 바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태균 씨도 스스로 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라든가 수위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일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 같고 지금 일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내리 받았는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상태고요. 그럼 이제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에게 그런 공천 대가로 부정하게 돈 받았다는 의혹 이것도 조사를 할 계획인데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명태균 씨에게 확인해야 할 혐의가 상당히 많아서 조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워낙에 산발적으로 녹취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자극적인 게 나오긴 했지만 혐의점으로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먼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공천 그 재보궐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게 뭐 25차례에 걸쳐서 9천여만 원 받았다라는 혐의인 거고 여기에서 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어떤 또 폭로를 하죠. 22대 대선 앞두고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위해서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라는 의혹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녹취 4천여 개 또 주변 인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여론조사 여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명에게 미끼로 공천 주겠다라는 걸 미끼로 2억 4천만 원 받은 혐의 이것도 있고요. 또 이 외에도 검찰은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텐데 그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설 국가산단 선정에 명태균 씨가 뭐 기획하고 관여했다 뭐 이런 의혹들 그리고 이걸 선정 결과 발표 전에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추가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인력까지 또 4명을 추가 파견해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이 혐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심 선고소 공판 오는 15일에 하나 있고 25일에 하나 있어요. 다 이번 달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은 1심 판결 이거 TV로 생중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생중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방어를 하면서 사법정의특위를 출범하고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면서 이거 생중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권 탄압을 펼치고 있는 거라서 다르다라는 주장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죽전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여파로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오산 부근 진출로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어렵습니다. 목천에서 천안휴게소까지 작업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당진 분기점에서는 소형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고창 분기점에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군자요금소에서 안산 나들목까지는 6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양지터널까지 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좀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강원 화천에 있는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발견된 시각은 2일 날 오후 한 2시 반 조금 넘어서입니다. 근데 주민 신고로 인해서 이제 그 신원을 확인했고, 근데 이제 범인은 바로 하루 만에 체포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과학사가 조금 많이 그 지문을 확보하는데 네. 공을 들였고, 실제로 이제 시신은 지금 여러 훼손된 부분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 구조대랑 수중 과학수사대를 통해서 조금 넓게 퍼져 있는 시신을 그래도 다행히 다 수습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글쎄, 범행 동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은 네. 이게 보통 이런 걸 재현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방송에 방송윤리가 있듯이 범죄 사건을 전달하는 데는 재현윤리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돌아가셨고 가해자는 살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거고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과천에 있는 사이버 관련된 어떤 사령부에 일하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인데요. 근데 이 가해자의 그 차 안에서 그냥 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우발적이고 다른 공공 없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전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는 이제 10월 말에 그 계약이 끝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육군 소령이고 중령 진급 예정자이고 네. 그러니까 둘 관계를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피의자는 범행 후에 피해자인 척 부대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요. 완전 범죄를 꿈꾼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10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발생한 것은 그 25일이거든요. 범행이 발생하고. 그러면 10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니까 사실은 찾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범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직장,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쪽에 이제 뭐 결근합니다라는 걸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가 늦춰진 이유도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분명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어쨌든 범죄 행적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또 다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시인했다는 것도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죠? 네. 다 시인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 우발적으로 했어. 나 공범 없어. 아니 수사를 해봐야 알죠. 그죠? 우발적으로 한 건지 계획적으로 한 건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공범이 없다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화천에서 한 7,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가 자기의 어떤 그 적어도 대위 소령까지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부대 지역에 그 이 위병 같은 보초한테 얘기해갖고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면은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자기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다 해도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포자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보다는 시선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혼자 했고 그러니까 우발적이 그러면 형량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의 경우에는 계획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반격해서 우발적이기 때문에 형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상당히 지능적인 진술 수법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 사건 좀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대낮에 25일 날 낮에 시신은 2일 날 발견됐지만 낮에 네.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의 주차장에서 3시쯤에 살해를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밝은 그리고 네. 사람도 많이 있는 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제가 참 좀 여러 공간을 봤을 때 이상하고 네. 또 그다음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장난질을 한 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훼손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공간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너무 태연하고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를 좀 깊이 해봐야 될 느낌은 듭니다. 네. 지금 피의자가 현역 군 장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 수사를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경찰이 하는 거예요? 공군에서 그 이해람 중사 사건이 2년 전에 있었는데 네.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살인 사건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민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조건 이제 군사 경찰이 했는데 네. 군사 경찰의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그렇게 수사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경찰, 그러면 민간 경찰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 수사도 진행되고 기소 재판도 다 민간에서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음에 살펴볼 사건도 또 살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피해자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은 실제로 그 알고 지낸 사이를 살해를 한 거거든요. 네. 피해자는 70대 여성이고요. 여수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데인데 가해자는 본인 얘기로는 뭐 돈이 부족해서 한 10만 원 정도 훔치려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 피해자가 굉장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밥도 해주고 뭐 네. 반찬도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과 이제 없어지고 이게 현금 1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절도하려다가 처음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건 본인의 범죄자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네. 어렵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경우죠. 그렇네요. 예. 10만 원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도 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 경찰은 네. 강도 살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1일에는 한 남성이 70대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해왔다며 경찰에 자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좀 너무 황당하고 이게 폐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겁니다. 70대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이상 보관한 40대 남성이 자수를 1일 날 했는데요. 사정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사정을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어떤 여성이랑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그 액수가 수십억 대, 아버지 재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형태든 재판을 그냥 진행하고 싶었던 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이익이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살 흔적은 없었다. 아버지의 몸에서.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아닌 건지. 근데 그런 겁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자수를 한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이 이제 재산 분할돼 갖고 어쨌든 자기한테 얼마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가수의 그 부검상으로는 외상 타살 흔적은 없는 상태이고 그냥 보관만 하고 소송 유지를 해서 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당한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네.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진행된 거니까 그거는 무효가 될 수가 없지만 네. 나중에 혹시라도 그거를 이용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기판력에는 아직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 이용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인정이 예. 되다 보면 마지막으로 또 한 사건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범죄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또 하필 똑같은 화천이어갖고 지난 2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한 화천에 있는 저수지 같은데 그 바지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강금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어떤 범인이 피해자를 거기에 강금 폭행을 하고 어떤 벙커 같은 데에 물을 넣어갖고 상당히 그 학대 정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근데 이제 이 범인은 뭐 그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협박하고 경찰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 문제가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형량이 달랑 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예. 뭐 20년, 뭐 12년도 아니고 고작 어떻게 2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법의 이 과정이 조금 애매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학대나 고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두려워서 더 사건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종의 처벌 불원서를 써준 겁니다. 근데 판사님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맞지 않죠. 그렇죠. 교제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토킹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무서워서 저 사람을 처벌 안 해주세요라고 써준 것을 재판장이나 판사님이 이거를 그래 있는 뭐 그대로 써줬으니까 그래 오케이 인정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맞나? 근데 우리의 어떤 법 현실상에서의 어떤 폭력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써준 사람의 의도를 굳이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나도 아까 제가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머리도 밀고 뭐 좀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잔혹한 그 행위들을 폭행을 많이 했는데 했군요. 그게 너무 두려워갖고 떨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공무원, 소방관이나 경찰도 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형량도 깎아준 이유는 뭐냐면 공탁을 해버렸어요. 공탁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 구급대원 이런 사람들은 합의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네. 너는 처벌 받아야 안 돼. 해주겠죠. 근데 이 범인이 공탁을 법원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판사님이 받아갖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 나오는 게 공탁을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받아주는 상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심각한 형태의 범죄의 가해자를 달랑 2년의 선고를 하게 된 것은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상당히 그 기반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나? 네. 아니면 판사님이 뭔가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 시간마다 예. 항상 말하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존 메이어의 더 헐트 오브 라이프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I hate to see you cry, lying there in that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동물 중에는 특정 계절에 일정 기간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일부 동물이 여름철의 더위나 건조기를 피하려고 여름철 일정 기간 잠을 자는 일이 있는데 이를 여름잠이라고 하고 도롱뇽이나 악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잠보다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겨울잠도 있죠. 겨울이 되면 동물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같은 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인데요. 박쥐, 고슴도치, 다람쥐 같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곤충, 개구리, 뱀 따위의 변온동물의 월동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겨울잠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발전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침체된 경기는 계속해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봄과 관련된 봄잠도 있는데 이는 동물과 관련된 잠인 여름잠, 겨울잠과는 달리 봄날에 노곤하게 자는 잠을 뜻합니다. 봄은 몸이 노곤해지고 쉽게 졸음도 오곤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불어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과 제주 17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2도, 대구와 광주 3도까지 내려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대관령 영하 3도, 철원 영하 2도 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산지에는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고요. 모레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0에서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1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합니다.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여부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7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하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사진 찍어 유출하게 한 혐의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하루아침에 겨울이 된 것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설악산에는 약 2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4.3도로 출발했고요. 초겨울 못지않은 추위에 춘천에서는 첫 얼음이, 서울과 수원은 작년보다 이틀 일찍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어와서 한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외출하실 때 외투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는 건 한반도 북동쪽에서 정체하는 저기압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이 북쪽 대륙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연신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가 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기온이 10도 이상 급감하는 등 기온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져서 그럴까요? 저희 아이도 어제 수학과 갔었는데 수학과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요즘 동네 수학과들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른 시간에도 대기실에는 아이를 안고 있거나 등을 토닥이는 부모와 아이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특히 국내에서는 3, 4년 주기로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마지막 유행 이후 올가을 들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입원 환자는 2만 2천 명에 육박했는데요. 1년 전 2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었고요. 10월 셋째 주에만 830명이 입원했고 이 중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환자가 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환자가 20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과 달리 세균성 폐렴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고요.
단독 감염이어도 치료 기간이 긴데 요즘은 복합 감염까지 발생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잠복 기간은 1, 2주로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근육통이나 고열과 같이 전신 증상이 같이 올 수 있다고 하고요. 기침을 하는데 해열제를 먹고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손 위생,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입을 모았습니다. 네, 요즘 걷다 보면 인도고 차도고 뭐 할 것 없이 전동 킥보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예고했어요.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과속 또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사례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15세에서 69세 사이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8명은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보도주행과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뿔이 많이 났나 봐요. 응답자의 90% 이상이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도 찬성했고요. 네. 통행 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90% 육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에도 75%가 찬성했고요. 반대는 11%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전까지는 특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연내 지정하고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예 시간으로 3시간을 주고 있는데 업체들이 제때 수거를 하자는 경우가 많아서 고삐를 졸고 나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강남구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는데 시는 이 같은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다른 자치구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편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식겁한 순간이 여럿 있었거든요. 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자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깜짝 이사를 가면서 온 동네가 비상인데요. 안산시가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했다고요. 네, 안산시가 조두순 맞은편 집을 임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두순은 지난달 말 기존에 살던 곳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동네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안산시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은편에 있는 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수준이냐면요.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의 집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조두순 주거지 일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가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3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동안 감시 및 순찰하던 근무자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도 없었고 생리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만큼 바로 맞은편에 방을 얻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이 밖에도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 설치했다고 하고요. 설치된 카메라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현관부터 집 뒤편 골목 반대편 등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현재 조두순은 이사를 한 이후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채 집거 중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리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웃 주민들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다면서요? 네, 동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그야말로 이게 웬 날벼락이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한 동네 주민은 30년 넘도록 이곳에서 살았는데 지금껏 이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적은 없다며 다른 주민들도 불안해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많은 시설도 여럿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라고 혀를 찼는데요. 실제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는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 요즘 공원 같은 곳을 가 놀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일 골목에 경찰차가 있어 위압감도 느낀다,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수수료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배달의 민족이 앱을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배민 배달 탭이 사라지고 음식 배달 탭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배달 맛집 한 곳에라는 설명이 붙은 음식 배달 탭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클릭하면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과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가게가 모두 검색됩니다. 그런데 이건 배민 측의 설명이고요. 실제 음식 배달 탭을 클릭하면 이 상단을 차지하는 건 주로 배민 배달 가게들입니다. 개편 이전 첫 화면의 20%를 차지하던 가게 배달 탭은 개편 이후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줄었고요. 반면 음식 배달 탭은 화면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적어 선호하던 가게 배달 주문이 개편 이후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민 배달은 자영업자들에게 중개 수수료 9.8%가 부과돼 부담이 큰 반면 가게 배달 이용 시에는 배민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10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하루 평균 가게 배달 주문이 20건 들어왔는데 개편 이후 절반인 10건 수준으로 줄었다며 배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의 노출을 늘리고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선호했던 가게 배달은 완전히 죽여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게 배달을 주로 이용해온 또 다른 가게에선 하루 주문 100건 중 90건이 가게 배달이었는데 개편 이후 40건으로 줄어 매출에도 타격이 있고 그나마 들어오는 주문도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이 다수라며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가게 배달 시에만 서비스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가게 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민 측은 음식 주문이 더 편리하도록 가게 노출 경로를 일원화하는 식으로 개편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가게 배달 노출을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음식 배달 외에 가게 배달 탭을 별도로 운영한다 밝혔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고속도로에는 행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관광버스에서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고요. 네, 요즘 고속도로 터널 지나다 보면요. 종종 형형색색 불빛이 번쩍거리는 관광버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선 무아지경 춤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흥겨운 여행길 즐거운 마음은 알겠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춤을 추고 노는 행위 모두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뜨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큰 데다 여기 안전벨트까지 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버스 기사들도 문제라는 걸 알지만 좀처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노래방을 틀어달라고 하고 안에서 술까지 마시며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제지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네요. 단속도 또 어렵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라도 울릴라 치면 버스 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쥐죽은듯 조용해지기 때문인데요. 강원 지역에서 음주 가무나 소란 행위가 단속된 건 매년 한 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단속에 적발되면 피해를 입는 건 버스기사와 업체뿐입니다.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은데요.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기사는 범칙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40일, 버스업체는 과징금 180만 원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참 난감하다고 하네요. 네. 단풍이 절정인 요즘인데요. 산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요. 네, 막걸리 한 잔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것 역시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 사고 위험 때문인데 막상 산을 오르다 보면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의뢰이 그 사이 자리 잡은 막걸리병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음주 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지만 몰랐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적발된 등산객
관광객에게는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취기가 오른 얼굴로 이마저도 깎아달라 생떼를 쓴다고 하네요. 단속반이 보이면 황급히 술을 숨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바위 틈에 숨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셔야 할 이유도 많은데 산에 오를 땐 입산주, 정상에선 정상주, 내려올 땐 하산주, 이름도 가지각색이고요. 되려 술 한 잔 못 마시게 하는 단속반이 야속하다며 도리어 따지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다 등산객들의 안전에 위한 거잖아요. 그럼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안 그래도 힘든 산길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등산 중에 술을 마시면요, 혈압이 올라서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판단력도 흐려져서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유혹을 참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술을 들고 가지 마시고요. 등산 다 마치고 내려와서 근처 식당에서 하산주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안내견을 대동하고 탑승한 시각장애인을 승객들이 일제히 배려했다는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네, SNS에 올라온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느꼈던 따스함이라는 글에는 출근길 콩나물시루 같은 3호선에서 시각장애인분과 안내견이 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 한 분이 자리도 양보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분은 금방 내린다고 한사코 사양하다 결국 앉으셨다는데 이 안내견도 출근길이 고됐는지 주인 앞에 자리를 잡고 발라당 누워버렸다고 하네요.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싫은 소리도 나올 법한데 승객들은 혹여 안내견이 발픽이라도 할까 다들 뒤로 물러서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지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주인을 위해 굳은 출근길도 마다하는 안내견도 참 대견하고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 승객들도 그렇고 참 훈훈해지는 사연이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달 27일 발표된 그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 근로자 약 339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6만 명을 차지했다고 해서 1년 새 2.8%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고요. 10년 전인 32%에서 11.1%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새 다른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유독 20대에서만 10% 넘게 비정규직 비중이 이게 증가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거다라고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아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만 시장에 남아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정규직 증가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노동 약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앞서 유독 20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통계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이 66.6%를 차지한다고 해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이제 우리 고용 시장이 신입보다는 경력직,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미칠 거라고도 보이고요. 더더구나 특징적인 게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가 거의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정규직보다 먼저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면 다 비정규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정규직이 법적 고용 60세가 보장된 고용상 신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정규직은 이런 법적 연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들 비정규직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는 단기직에서도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정해졌으면 정규직 아르바이트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다고 하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구분돼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꼭 주 40시간의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직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긴 하는데요. 2년 기간 내에서의 계약 기간 설정은 자유롭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2년을 채용하신다고 했을 때 2년짜리 계약서를 한 번 쓰시던가 아니면 1년 단위씩 2번 쓰시던가 뭐 처음에 3개월 쓰시고 나머지 1년 9개월 계약 체결하시고 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어떤 대표적으로 사업 또는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 발생으로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이제 고령자라고 부르고 있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1년 단위 계약을 계속 체결하실 수 있고요. 박사학위나 뭐 전문 자격사와 계약하는 경우 등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정규직 계약 기간 중에 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육아휴직이 우리 근로관계의 근속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약 종료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겠죠. 그런데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근속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의 기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후 지급금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이분이 1년 5개월 근무하신 다음에 1년의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근속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감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년을 넘으면 우리 그 무기 계약으로 보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게 볼 수 있는 게 헷갈리는데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기간제법 말고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돼서 회사는 여전히 7개월을 더 계약 연장해 줄 수 있고 그거 끝나면 만료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 형태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단기 일자리라는 개념이 워낙 강하게 있어서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연차 발생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우리 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비례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작성하더라도 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시게 됨으로써 나중에 그만두고 국도하고 싶을 때 문제인 해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많이들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1년 넘게 일하다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큽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르바이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제 가볍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네. 어떤 경우에 부당 해고에 해당돼요? 사실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기간을 설정해 놓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으시고 계약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입사일만 써놓으시고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계약서를 해놨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에 대한 일자의 기재가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걸로 네.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르바이트 개념이 임시로 일하는 의미가 있어서 갑자기 정규직 아르바이트로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의한 종료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그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 해줘야 된다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계약 기간을 정해놓은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뭐 2주 전에 통보하셔도 괜찮겠지만 아까처럼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30일 전에 먼저 통보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에게도 연차 휴가 같은 게 주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신에 우리가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 휴가가 적용된다는 점 벌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게 확정돼 있다고 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차는 이제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뭐 금방 들어왔으니까 1개월 결근 없이 다니고 2달째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1개월 개근했으니까 하루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것 뭐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임시로 일한다는 개념이 좀 강해서 1년 이상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임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게 그 집중해 있으셔서 그런지 아르바이트는 뭐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따져보셔야죠. 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1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하면 퇴직금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의 두 번째로는 뭐 4주 평균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합계가 52주를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그냥 우리 일주일에 24시간 뭐 한 3시간씩 뭐 1일 8시간씩 3일 일하기로 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24시간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벌써 15시간을 넘으시니까 따로 주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게 어떤 주는 뭐 15시간 미만이지만 어떤 주는 20시간 한 이 주들이 막 섞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해서 그 주를 다 합산해서 52주가 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네.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는 뭐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외에는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모든 법령들이 다 노동관계 법령들이 다 적용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주 40시간 풀타임 하시는 분하고 동등하게 결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근로시간에 비례한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연차나 뭐 주휴수당이나 그런 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휴일에 대한 것과 주휴수당에 대한 것과 퇴직금,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여러 직업을 갖는 N잡러가 또 MZ세대 사이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우는 고용계약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기워커라는 걸 뭐 어느 단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 노동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나 퀵서비스, 뭐 대리운전 등이나 아니면 번역이나 뭐 영상 제작이나 IT 개발 등의 또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정식 고용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상 뭐 보호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 계약이 다수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플랫폼의 발달로 노동 현장의 근무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법이 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 라이더를 여전히 우리가 보호 사각지대를 두고 있는 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배달 노동자들 역시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배달 앱으로 뭐 주문을 하면
업체에서 배달 콜을 받는 라이더한테 위탁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막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 배달 노동자분의 근로자성을 인정을 하는 소송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판례가 뭐 라이더의 실시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무리한 묶음 배달로 인한 과속이나 사고를 방지 위한 적절한 제한이다. 이거는 뭐 어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나 구속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임금을 지급받는 건 역시 뭐 라이더들이 모두 동일 변수 알고리즘 아래서 상호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노동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로 해서 이 노동법상 근로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 다른 관련 법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 노동자란 특유에서 이제 지금 이번 달 내로 이제 입법 발의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법인데요. 기존에 우리 노동관계법의 보호 방향을 벗어나고 있는 아까 특고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대상으로 뭐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노동 분쟁 지원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직 중요한 거는 보도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기 노동약자보호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보호하겠다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현실,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엔잡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타루와 노리플라이가 부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033님이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나이도 50이 안 됐고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해줘도 괜찮은가요? 이 회사는 아예 정규직이 없다고 합니다. 버스 회사인데 인원은 56명 정도 됩니다 하셨어요. 네. 벌써 50이 아직 안 되셨어. 55세 미만이시니까요. 이분은 2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아예 정규직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법상으로는 벌써 전환이 되셨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네. 0506님이요. 알바 기간 정해진 날짜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하기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당일에 해고 통보하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있습니다.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우리 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네.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되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고 30일 전에 안 지켰다고 하면 3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근데 다만 이게 해고 예고 의무가 규정이 안 되는 게 근속, 그러니까 입사하신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이게 적용이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넘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해고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702님이요. 1년 되기 전에 사업자를 바꾸면서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바뀐 사업자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나요? 하셨어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퇴직금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노동법은 실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업자만 바꿔가면서 계속 근무하시고 있다고 하면 동일 근무를 계속 하고 동일 계시다면. 근무를 다 인정돼 드리고 있기 네. 때문에 퇴직금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여행이나 관광을 안내하는 일일 가이드 체험인데요.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주변 분들한테 어떤 장소를 안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 놀러 오는 뭐 지방 사는 친구들에게 해본 적 있죠. 저는 사실 그 KBS 견학 그런 거 투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는데요. 요 1년 사이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늘면서 서울 관광시켜줄 일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엔데믹 이후에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6만 3,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4천여 명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연달아서 한 2명의 친구들한테 한국 관광을 시켜줘야 했는데 제가 그때 막상 한국에 또 서울에 사는데 도대체 서울 구경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네.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황에 처하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외국에 사는 한국인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일하러 한국에 들어온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국 구경을 시켜줘야 할 일이 생길 때 이번에 제가 체험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 그때 참고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일 한국 가이드가 된 후기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었고 한국을 왜 방문했어요? 한 명은 미국인이었고요.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그 미국인 친구는 일본이랑 한국을 좀 묶어서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낸 뒤에 한국에 왔었고 이스라엘 친구는 워낙 한국을 좋아해서 이번이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 둘 다 약간 인라인 스케이트 탄 친구들이라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케이트도 타고 뭐 파크도 방문하고 그러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 가기 전에 가고 싶은 곳들 찾아보잖아요. 이 외국인 친구들은 어땠어요? 일단 그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오기도 했고 제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여행을 시켜줬는데요. 이번에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연령대에 따라 또 그리고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뭐 가이드를 해줬던 건 아니지만 예전에 놀러왔던 뭐 싱가포르, 태국 친구들 좀 동남아 쪽에 가까운 친구들은 명동이나 한국의 드라마 스팟 같은 곳을 되게 가고 싶어 했고 한국에 오면 화장품 쇼핑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피부 관리 받고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온 친구들은 나이대는 20대 후반 한 명에 30대 중반 한 명이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명동에 아예 관심이 없고 K-팝 자체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고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역시 K-팝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친구는 아닌데 명동에는 다녀온 거예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했다. 이래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딱 정반대의 여행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K-컬처에 큰 관심은 없고 다만 이런 굉장히 한국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탐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걸 추천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적인 정서로 다가가서 자기 나라에서 못 볼 것 같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스팟들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곳이라고 하면 궁이나 한옥마을 뭐 이런 데를 좋아했겠어요. 네, 그 경복궁 근처로 궁 투어 했을 때 다들 좋아했고 남산이나 뭐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데 데려갔을 때도 되게 즐거워했는데요. 저는 여기는 직접 가진 않았지만 북촌 한옥마을이나 을지로 같이 옛 정서가 남아있는 곳에 데려가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계천 한강공원 이런 데도 좋아했고 특히 그 당시에 한강공원에서 드론쇼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볼 때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녁 시간쯤에 이벤트 보고 나서 그런 야경이 보이는 강을 따라서 좀 걷고 뭐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면 따릉이를 빌려서 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그냥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또 액티비티 같은 걸 하는 걸 좀 즐기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예약이 어려워서 결국 하진 못했지만 그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 도자기 만들기 클래스를 원데이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제가 알아봐 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날 잡아서 같이 해봐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그 식당에 가서도 제가 포크를 이제 권하려고 했더니 너무 젓가락질이 어려워 보여서 됐다. 이걸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젓가락질을 좀 가르쳐 주거나 권해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딱 하루가 있는데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일 코스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게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궁 투어나 아니면 뭐 북촌 네. 한옥마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한국이다, 한국의 아름다움이다 이런 걸 먼저 보여주고 시작할 것 같은데 경복궁 입장료가 대인 외국인 기준 한 3,000원 정도라 가격도 비싸지가 않고요.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 전통 한복이든 생활 한복이든 상관이 없고 상의와 그러니까 저고리와 하의, 치마, 바지만 입고 가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한복 대여점이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 체험을 하게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정기 휴일이 좀 있어서 그것만 잘 알아보고 가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그 한국의 처마 모양을 다들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사진을 네.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근처에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인사동도 되게 가까우니까 거기를 좀 방문해 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조금 멀리 갈 수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 미국인 친구는 북한이 보이는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갔다 온 걸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한국 하면 아무래도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외국인들한테는 좀 특수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 날을 함께 보낼 수가 있어서 주말에 하루를 이제 빼서 양양 근처로 차를 몰고 갔는데 우리나라 동해바다 너무 아름답다고 좋아했고요. 그 바다 근처에 시장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호떡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이 팬케이크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 하면 뭐 양평군 쪽에 있는 구하우스 미술관이나 용인 쪽에 있는 호암미술관 이런 데 가도 좀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만만하게 서울에서 멀리 갈 수는 없는데 좀 특별한 경험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거기 가면 이제 밤에 야경 이렇게 쫙 볼 수 있고 네. 또 그 앞에 보면 우리 이제 운동회 때 하는 단체 줄넘기 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줄넘기 하고 놀았는데 사실 저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데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요즘 네컷 사진 진짜 많잖아요. 그쵸. 이게 특히 외국에서 온 좀 젊은 친구들이 이 네컷 사진을 다 엄청 찍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가족 단위로 와도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혼자로 놀러 와도 다 즐거워할 만한 거기 때문에 여행 마무리하면서 네컷 사진 하나 찍으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추천해 준다면 뭐가 있어요? 산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이킹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뭐 북한산이나 이런 데 데려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뭐 도토리묵, 막걸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술을 마시는 친구들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추워져서 무리겠지만 서핑을 좋아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 가서 서핑을 또 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한국은 좀 자기가 있는 곳이랑 파도가 좀 다르다 이래서 좀 색다르게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한 일주일 정도 들렸다 왔는데 헬멧을 잘못 빌렸었는지 이제 얼굴이랑 목 뒤에 뭐가 잔뜩 난 거예요. 남자친구였는데 한국의 스킨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줘서 제가 데려가 줬어요. 그래서 여드름 압출하고 그리고 좀 뭐 피부에다 뭐 이렇게 마사지 네. 해주는 그런 걸 했는데 이게 한 8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진 않으니까 네. 이제 괜찮겠냐 좀 우려를 했는데 받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정도 스킨케어 받으려면 미국에서 한 50만 원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좀 미용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체감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경험이기도 하니까 제가 후기를 한번 음성으로 받아봤습니다. I had always heard of Korean skincare being excellent. 한국의 피부 관리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클리닉에 가서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무척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다 충족됐어요. 가격도 적당했고 작은 스킨케어 샵을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내가 요청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It's pretty crazy. 주 PD가 네. 동시 통역한 거예요? 네, 더빙까지. 멋진데요? 야무지게. 네, 훌륭한 AD입니다. 아니 K-뷰티에 이어서 뭐 요즘에는 K-푸드도 또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주로 삼겹살,
뭐 소고기 그리고 그 코리안 라면이라고 그래서 이 방금 목소리 나온 미국인 친구는 자기는 일본 라면은 조금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한국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네. 자기는 좀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떡볶이 그리고 육회도 많이 좋아했고 그 한 친구는 좀 채식주의자여서 육류랑 해산물을 못 먹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 비빔밥 그리고 김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인 친구가 자기는 이 여행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물어본다면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먹은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다. 저희가 데려가진 않았는데 네. 그 다른 친구가 데려가 줬대요. 근데 그 미국인 친구가 자기가 일본에서 와규도 먹어봤고 고베규도 먹어봤는데 마장동에서 먹은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우가 미국 스테이크 이긴 거네요. 이긴 거죠. 근데 한우가 맛있긴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마장동 가면 고기 가져다가 이렇게 막 구워 먹고 그러는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도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또 서울 말고도 매력적인 도시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여행하기 좋을 곳을 소개해 준다면 강 PD는 어딜 꼽겠어요? 부산이랑 제주도를 다들 많이 꼽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주도 얘기 많이 하죠. 분들도 많고 이번 여행 중에는 그 한 친구가 부산에 다녀왔어요. 근데 당시에 그 부산 국제영화제랑 부산 락 페스티벌 이게 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혼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부산이 더 한적하고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자신의 한국 최고 여행지를 부산의 감천마을로 꼽았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벽화 이렇게 계속 그려져 있는 그 마을. 예쁘죠. 네. 그래서 부산에서 서핑도 하고 뭐 차 마시면서 바다멍도 때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다고 하고요. 또 어딜 가보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 두 친구 다 제주도는 꼭 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가 뭐 가려면 비행기도 다시 끊어야 되고 렌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둘 다 가진 못했는데 부산이랑 제주도를 좀 여행하고 싶은 다른 도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둘러본 외국인들의 후기가 궁금하네요. 한국에 대해서 어땠다고 하던가요? 이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일본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K-팝이나 뭐 K-컬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하면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 분단 국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직접 겪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그 한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일본에 갔다가 바로 다음에 한국을 온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고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도로 같은 경우도 한국이 미국이랑 되게 비슷했다.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편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좀 따라가야 된다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른 친구 역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미지보다 모든 게 훨씬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또 다채로운 도시다. 약간 컬러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또 서울은 모든 게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자기에겐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서 부산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쵸.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이 좀 모든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끔 자기가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한 달 정도 머물러서 더 그걸 느끼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좀 늘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 친구가 사실 채식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정의라고 제가 설명은 해줬는데 다 권하잖아요. 음식을 저희는 요것도 먹어보고 이거는 어때? 더 먹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워낙 많이 먹질 않고 또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좀 한계가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의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싫었던 점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음성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Honestly, I can't think of anything bad about Seoul. 사실 서울에 어떤 것도 싫은 게 없었습니다. 여행 전반이 훌륭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산다는 걸 감안하면 심지어 러시아어 교통체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처럼 내가 사는 곳은 사람이 서울에 비해 적지만 내 생각에 교통체증은 훨씬 심각합니다. In my opinion. 저는 이 여행에서 수원, 춘천, 다른 도시들을 다녀왔고 그때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서울 여행은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세모정의 인재네요, 민초 PD. 그렇죠.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하면 기념품 쇼핑도 빠질 수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어떤 걸 선물해 주냐면 젓가락질을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젓가락을 선물해 준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보면 예쁜 굿즈들이 많아요. 되게 네. 한국적인 그런 걸 선물해 준다던가 처마 모양을 되게 좋아했던 친구한테는 그 처마 모양으로 생긴 연필 세트를 뭐 선물해 준다던가 하는 편인데 직접 사가는 걸 옆에서 보면 한국의 김 너무 맛있다고 네, 그래서 그걸 김을 사가는 친구도 네. 있었고 이번에 왔던 그 이스라엘 친구는 저보고 그 고추장 페이스트 같이 고추장인데 이렇게 팩에 담긴 우리 유럽 여행 갈 때 사가는 그런 거요. 네, 그거에 이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그거를 저한테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고추장이 맛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그거를 넣어서 먹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사갔고 뭐 화장품도 많이 사가는 편인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들에게 1일 여행 가이드를 한 강 PD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추천하는 1일 코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서울 근교에서 가까운 당일치기 여행하시는 분들은 경복궁 근처 궁투어로 시작해 인사동, 한옥마을 이런 데 방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음식은 비빔밥이나 삼겹살, 육회, 막걸리 사실 우리는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디저트 같은 것도 많이들 좋아하니까 중간중간 잊지 말고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이나 뭐 서울숲 이런 곳 걷거나 그 반포대교 쪽에 뭐 달빛 무지개 분수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으니 뭐 이런 거 참고해서 관광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차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면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가면 그 서울 시내 쫙 내려다볼 수 있고 그 남산타워도 볼 수 있어서 아마 많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도시 여행을 원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부산이나 제주도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떠나기 전에 같이 네컷 사진 찍으면서 추억 남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강 PD와 외국인 여행객 1일 가이드로 체험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주하영 PD가 직접 체험한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패기구의 스타리 나이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재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